2016년 8월 14일 새벽 중국 연예계는 한 소식에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그리고 이 뉴스는 200만 개 이상의 댓글과 60만 번 이상의 공유를 받았으며 전국적 이슈가 됐습니다. 2016년 연말까지 이와 관련된 논쟁이 계속 사람들의 시선을 이끌 정도였습니다. 이 뉴스는 바로 배우 왕바오창이 웨이보에 이혼 성명을 발표하며 아내 마롱이 매니저 송저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음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둘이서 자신의 재산을 모두 빼돌려서 지금 빈털터리가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왕바오창은 1982년 4월 9일 허베이성 싱타이시 난허구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6살 때부터 무술을 연마하기 시작했고 8살에는 소림사의 속가 제자가 되었습니다. 소림사에서 보낸 이 힘든 시절은 왕바오창의 미래 인생의 길에 일정한 기초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6년 후 그는 선배 사형제를 따라 베이징으로 갔고 몇몇 친구들과 함께 영화 세트장에서 엑스트라 역할을 맡으며 베이징에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 기간은 2년 동안 계속되었고 그 시절을 회상하며 왕바오창은 자신이 165cm의 키로 인해 많은 감독들이 캐스팅할 때 그를 무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비록 먹고 사는 것이 어려웠지만 그는 영화 연기가 매우 하고 싶었기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02년 가을 당시 19세였던 왕바오창과 몇몇 친구들은 감독 리앙에게 이끌려 영화 세트장에서 작은 탄광으로 갔고 그는 마침내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때 그는 주연으로 영화 맹정에 출연하였고 이는 왕바오창의 연애 경력의 봄을 맞이하게 했습니다. 그는 제40회 금마장의 최우수 신인 배우상을 한 번에 획득했습니다. 왕바오창은 더욱 유명한 감독 펑샤오강에게 발탁되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영화 천하무적에 출연했으며 이 영화에서 그는 유덕화와 류러인 같은 유명 배우들과 함께 연기했습니다. 천하무적 이후 왕바오창의 이름은 중국에서 널리 알려졌고 그는 출연료 20위안에서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성공한 후에도 왕바오창은 여전히 성실하게 연애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이후 20년 동안 그는 드라마 병사돌격으로 전국적인 인기를 얻었으며 영화 인위성 타이장 탐정 차이나타운 등 흥행 영화로 그의 이름을 더욱 널리 알렸습니다. 그는 영화계의 톱스타로 100억 흥행을 보장하는 배우가 되었습니다. 왕바오창은 성공 후에도 여전히 겸손하고 초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향에 기부와 봉사를 많이 했고 고향 사람들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왕바오창은 큐피드의 은총을 받아 재능 있는 아름다운 여성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1986년 산시에서 태어난 마롱입니다. 마롱은 서북대학교 뉴스미디어 학부의 인기 학생이었습니다. 2007년 마롱은 대학교 4학년이었고 실습 기간 동안 베이징 텔레비전에서 프로듀서와 기자로 일하면서 왕바오창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왕바오창은 이미 유명해졌고 165cm의 키와 얕은 학식으로 연예계에서 자리 잡은 그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돈이 더해져 왕바오창의 사회적 지위도 상승했습니다. 왕바오창은 마롱에게 첫눈에 반했다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양한 방법으로 그녀를 추구했습니다. 2008년 2월 막 졸업한 마롱은 왕바오창과 공식적으로 사귀기 시작했고 두 사람은 결혼의 전당으로 순조롭게 들어갔습니다. 결혼 후 왕바오창은 여전히 아내를 공주처럼 대했습니다. 그는 벌어들인 돈을 모두 아내에게 맡겼고 회사 투자와 같은 중요한 일도 아내에게 맡겼습니다. 2010년 왕바오창은 베이징 바오이롱 영화 미디어 회사를 설립했으며 등록 자본은 2천만 위안이었습니다. 아내 마롱은 회사의 이사로 7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왕바오창이 아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연애 중이던 두 사람은 여러 번 공공장소에서 애정을 과시했습니다. 왕바오창은 마롱과 함께 있을 때 더욱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2013년 왕바오창은 마롱과 함께 칸 영화제 레드카펫에 등장했습니다. 레드카펫을 걷는 도중 왕바오창은 갑자기 한쪽 무릎을 꿇고 마롱에게 아내, 사랑해라고 외쳤습니다. 그 결과 유명한 키스 사진이 생겼습니다. 사진을 본 사람들은 왕바오창이 감정적으로 키스하고 마롱은 몸이 경직되어 매우 냉담해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두 사람은 외부의 기대를 받지 못했습니다. 왕바오창은 비록 성공했지만 키가 작고 촌스러운 이미지였고 마롱은 아름답지만 배경이 평범했습니다. 이 조합은 부유한 남자와 예쁜 여자의 이야기를 쉽게 떠올리게 했습니다.
실제로 두 사람은 결혼하고 자녀를 낳았지만 결혼 생활은 결국 불륜과 배신으로 끝났습니다. 아내 마롱이 매니저 송저와 외도했기 때문입니다. 부부는 반목했고 마롱은 부부 재산을 옮기고 왕바오창은 돈을 빌려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6년 8월 14일 새벽 배우 왕바오창은 웨이보에 이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진심 어린 글을 통해 결혼을 위해 자신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썼으며 아내 마롱이 매니저 송저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음을 공개했습니다. 단 하루 만에 이 뉴스는 200만 개 이상의 댓글과 60만 번 이상의 공유를 받았습니다. 그날 밤 많은 언론이 왕바오창을 대변했고 네티즌들은 왕바오창 울지 마세요 라고 위로하며 그를 지지했습니다. 16일 오전 마롱은 베이징 차오양 법원에 왕바오창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왕바오창이 먼저 외도를 했다는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이 부부의 이혼 소송은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왕바오창은 마롱의 외도 대상이 자신의 매니저 송저였다고 폭로했습니다. 송저는 아내가 있는 사람으로 몇 년 전 마롱이 직접 왕바오창에게 소개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후 두 사람은 원래 화목하게 살았습니다. 왕바오창은 밖에서 돈을 벌어 가정을 부양했고 마롱은 아내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10년도 채 되지 않아 끝났습니다. 마롱은 남편의 경제적 권력을 혼자 다루는 것으로는 부족했는지 남편을 대신해 연예계에서 자리를 차지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현대판 판진렌이라고 불리며 비난을 받았습니다. 2016년 8월 14일 왕바오창은 웨이보를 통해 마롱과의 결혼을 공식적으로 끝내기로 결정하고 송저의 매니저 직무도 해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날부터 왕바오창과 마롱의 갈등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혼 선언 이틀 후 마롱은 왕바오창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며 또 다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왕바오창은 곧 법원에 이혼 신청을 제출했고 이혼 소송에 다른 인물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8월 15일 베이징시 차오양구 인민법원은 송저의 아내 양우이의 신청에 따라 송저의 재산을 동결하는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그녀는 송저의 명의로 된 은행 예금 224만 위안을 동결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왕바오창의 이혼 사건이 발생한 후 송저의 아내 양우이도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6년 8월 29일 양우이와 송저의 이혼 사건이 비공개로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양우이는 공개적으로 송저가 다른 사람의 가정을 파탄시켰다고 언급했습니다. 2016년 10월 18일 왕바오창과 마롱의 이혼 소송이 베이징 차오양 법원에서 사전 협의회를 열었고 왕바오창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 대규모 인파를 모았습니다. 마롱은 출석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롱이 왕바오창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은 같은 날 오후에 공식적으로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왕바오창과 마롱의 두 소송 사건이 진행 중이던 동안 2017년 초에는 마롱의 부모가 재산을 옮기기 위해 이혼 절차를 밟았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이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해 9월 송저는 직무유용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모든 네티즌이 관련 소송의 판결을 기다리던 2017년 12월 25일 마롱은 처음으로 웨이보에서 왕바오창에게 공개적으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왕바오창의 이혼 성명 내용과 그로 인해 촉발된 사회적 여론에 대해 자신이 처음으로 생각한 것은 자신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두 아이에게 미칠 영향을 줄이려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마롱은 지난 10년간의 결혼 생활에 대해 나는 떳떳하다며 중국 법률이 공정하고 올바른 답을 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습니다. 2018년 2월 11일 왕바오창의 이혼 소송과 마롱의 명예훼손 소송이 각각 1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왕바오창의 이혼 소송에서 양측의 결혼 관계를 해소하고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고려해 아들은 왕바오창이, 딸은 마롱이 양육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마롱의 명예훼손 소송에서는 왕바오창이 명예훼손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마롱의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마롱이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증거를 바탕으로 그녀가 결혼에 충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했고 따라서 결혼을 해소하고 자녀 면회 시간과 방식을 판결했습니다. 왕바오창이 제기한 정신적 피해 보상 청구는 마롱과 다른 사람이 동거했다는 증거가 부족해 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재산 분할 문제는 양측에 많은 논쟁이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하며 법원은 이를 별도로 처리할 것입니다. 마롱은 판결에 불복하여 계속 항소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같은 해 6월 22일 왕바오창의 이혼 소송과 마롱의 명예훼손 소송에 대한 2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두 사건 모두 1심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법을 올바르게 적용했다고 판단하여 마롱의 항소 이유를 인정하지 않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법원 판결 직후 마롱은 이전에 인터뷰에서 출연하며 불륜과 이혼 원인, 왕바오창의 결혼 중 외도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마롱은 인터뷰 중 눈물로 호소하며 왕바오창이 결혼 중 외도와 가정폭력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롱의 답변은 다음 5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마롱과 송전은 단순한 동료 관계이며 과도한 행동은 없었다. 왕바오창이 자신을 오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왕바오창은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했으며 마롱은 두려움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2일 이전에 이혼을 제기했지만 왕바오창이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마롱은 매우 억울했으며 왕바오창이 항상 자신에게 연락해 사랑한다고 말해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 왕바오창에게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마롱은 아이들이 자라서 부모의 다툼을 보지 않기 위해 공개적으로 싸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마롱은 공인이 아니므로 대중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으며 왕바오창이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이라면 끝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18년 5월 송저의 직무유용 혐의로 6년형을 선고받으면서 왕바오창과 마롱의 사건은 마무리되는 듯 했지만 마롱은 다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여러 소문에 시달리며 웨이보에서 새로운 남자친구가 있다는 등의 내용을 게시했습니다. 사실 이혼 소식이 처음 나오자마자 마롱은 가정폭력을 당한 듯한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녀는 빨간 옷을 입고 바닥에 누워 얼굴에 상처가 있는 듯한 모습으로 연출했습니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이 사진이 연출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마롱은 왕바오창이 결혼 중 불법 탈세를 저질렀다고 폭로했지만 많은 네티즌들은 이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왕바오창과 마롱에게 불법적인 행위는 전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소송 중에도 부부의 이혼 자산이 동결되었지만 왕바오창은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 24만 위안의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왕바오창의 편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후 많은 네티즌들은 왕바오창이 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때 가족인 마롱과 전화 통화한 장면을 파헤쳤습니다. 당시 프로그램에서 왕바오창은 매우 기쁜 마음으로 마롱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약 2분이 지나서야 마롱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왕바오창은 전혀 개의치 않았고 마롱의 숨이 가쁜 소리를 듣고 걱정하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나 마롱은 남편이 프로그램 녹화 중이라는 사실도 잊고 화를 내며 왜 이 시간에 전화를 걸었냐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왕바오창은 아내가 바쁜 줄 알고 위로했지만 마롱은 뭘 하냐고 나 지금 뛰고 있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왕바오창은 매우 기뻐하며 그래서 숨소리가 그렇게 컸구나. 무리하지 마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전화를 끊기 직전 딸이 아빠 빨리 돌아오세요. 안 그러면 다시는 돌아오지 마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장면은 나중에 많은 이들에게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BBC는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왜 한 스타의 이혼 사건이 중국 소셜미디어를 폭발시켰는가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왕바오창의 이혼 사건은 리우 올림픽보다 더 큰 화제가 되었으며 중국 소셜미디어에서 관련 게시물의 조회수가 50억을 넘었다고 합니다. 시나 웨이보 통계에 따르면 왕바오창 이혼 태그가 달린 게시물은 30억 번 조회되었으며 왕바오창 울지 마세요와 왕바오창 우리는 당신을 지지합니다 등의 문구가 빠르게 인기 주제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중국 네티즌들은 대부분 왕바오창의 편에 섰습니다. 시나 웨이보 통계에 따르면 47%의 네티즌들이 마롱의 외도로 인해 가정이 파탄났다고 비난했습니다. BBC는 보도에서 중국 고전 소설 수호전의 이야기인 판진렌이 남편 무대랑을 배신하고 결국 살해한 이야기를 인용하며 경고했습니다. 이 이혼 사건에서 마롱이 얼마나 많은 돈을 나누어 가졌는지에 대해 보도에 따르면 그녀는 1억 위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왕바오창도 손해만 본 것은 아닙니다. 그는 바오이롱 영화사의 마롱이 소유한 75%의 지분을 0으로 만들어 이사회에서 마롱을 직접 축출했습니다. 이는 왕바오창이 이미 마롱의 외도를 알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왕바오창과 마롱의 이혼의 진정한 원인은 무엇일까요? 모든 감정에는 균형이 있어야 하며 균형이 지나치게 기울어지면 큰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왕바오창과 마롱의 관계에서는 왕바오창이 자신의 모든 것을 마롱에게 주었고 마롱은 왕바오창의 재산과 자원을 위해 그와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티즌들은 마롱의 세 가지 잘못을 요약했습니다. 첫째, 마롱은 감사할 줄 모릅니다. 왕바오창은 진정으로 마롱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했고 마롱의 곁에서 진심으로 살고 싶어 했지만 마롱은 그에게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마롱은 왕바오창의 재산과 온정을 탐하면서도 그를 무시하고 프로그램과 사석에서 왕바오창의 호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왕바오창은 마롱을 볼 때마다 웃음을 지었지만 마롱은 항상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둘째, 마롱은 너무 지나치게 요구합니다. 감정은 상호적인 것입니다. 한 사람이 계속해서 주기만 하고 다른 한 사람이 계속해서 받기만 하는 관계는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왕바오창은 마롱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었고 마롱은 그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어떤 남녀 관계에서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애지중지하면 결국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두 사람의 이혼으로 이어진 도화선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로 네티즌들은 마롱이 정직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정직은 인간의 기본 도덕이자 필수적인 품성입니다. 그러나 마롱은 그동안 자신의 행동을 통해 정직하지 않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마롱이 배신한 것은 감정을 넘어서는 문제로 그녀의 인터뷰 영상에서도 마롱의 평소 태도가 드러납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롱은 여전히 자신을 피해자로 표현하며 연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합리한 이야기 뒤에 숨겨진 그녀의 진정한 성격을 보여줍니다.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감정을 배신하는 행동을 쉽게 저지르게 되며 신뢰할 수 없습니다. 왕바오창은 자신의 진심을 다하면 마롱의 진심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마롱은 그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연기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이유는 두 사람의 관계가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마롱은 바람을 피웠고 했고 결국 악명 높은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돌이킬 수 있었지만 오히려 계속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갔습니다. 어쩌면 생활 때문에 그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마롱은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라이브 방송을 하며 자신의 몸매를 자랑했고 이는 네티즌들의 신고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행동은 자멸적인 것이었습니다. 사실 마롱과 왕바오창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사랑이 어려움에 직면할 때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것임을 가르쳐줍니다. 두 사람은 관계 초기에 깊은 감정적 기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의 직업과 가정 등에서의 이론적 차이가 갈등을 일으켰고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만약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며 존중했다면 오늘날과 같은 결과는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재산 문제 또한 그들의 싸움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돈이 감정의 시험이라고 말하지만 돈의 힘은 너무 강력해서 사람들을 이성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롱과 왕바오창의 재산 분쟁은 그들의 사랑 이야기가 얼마나 복잡하고 치열했는지를 보여주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자신을 잃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이 사건은 굉장히 충격적이고 믿기 어려운 일인데 실제로 발생했습니다. 정말 믿기 힘들겠지만 한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10년 동안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동안 며느리는 시아버지로 인해 4번 낙태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유독 남편만이 이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충격적인 이야기가 실제로 현실에서 벌어졌습니다. 2016년 11월 중순 외지에서 일하던 소관은 여동생의 급한 전화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동생은 소관에게 빨리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올케가 독극물을 마셔 올케를 영원히 못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소관은 급히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여동생에게 상황을 물었지만 여동생은 아버지와 한 여성과의 관계가 밝혀져 소관의 아내가 소동을 벌였다고만 설명합니다. 집에 도착한 소관은 여동생에게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버지가 외부에서 다른 여성을 만나고 있었고 소관의 아내인 왕친이 그 사실을 알게 되어 큰 충격을 받아 소동을 벌인 것입니다. 왕친은 농약을 들고 가족들에게 모든 사실을 밝히겠다고 위협합니다. 결국 왕친은 아버지와 10년 동안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고백합니다. 가족들은 그제서야 모든 상황을 이해하게 되었고 소관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이 10년 동안 나는 그를 위해 4번이나 낙태를 했어요.
이 말은 마치 폭탄과 같아서 노간네 집안을 완전히 날려버렸습니다. 모두가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노간의 아내도 멍하니 벽에 기대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소간의 여동생은 이미 오래전부터 올케와 아버지 사이에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여동생에 따르면 올케는 처음에 자신의 행동을 감추기 위해 자주 자신의 휴대폰으로 대화를 나누었고 어느 날 대화 후 로그아웃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여동생이 확인해보니 올케의 대화 상대는 다름 아닌 자신의 아버지였고 둘은 애정이 넘쳐 보였습니다. 대화 속에는 올케의 노출 사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누군가가 아버지의 계정을 사용해 올케와 대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와 오빠가 집에 없을 때 올케와 아버지가 친밀한 행동을 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여동생은 확신하게 되었지만 이 사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하는 순간 가족이 풍비박산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 왕친의 고백으로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아버지의 부도덕한 행동뿐만 아니라 왕친은 아버지가 외부에서도 또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 사실이 드러나자 아버지는 도망쳤고 왕친은 가족들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이로 인해 가족은 완전히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막 집에 돌아온 소간은 완전히 멍해졌습니다. 자신을 배신한 사람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소간은 가족들뿐만 아니라 이웃들까지도 노간네 집안의 치욕스러운 일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간은 반신반의하며 아내에게 다시 물어보았고 아내는 자신이 시아버지와 10년 동안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딸도 남편 소간의 딸이 아니라 시아버지의 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소간은 받아들이기 힘들어 주저앉아 자신의 머리를 만지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옆에서 아빠라고 부르는 아이를 보며 그 아이가 자신을 아빠라고 불러야 할지 오빠이라고 불러야 할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소간과 아내가 처음 만났을 때 두 사람은 겨우 17세였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이 사귀게 됐는데 아내가 임신을 했고 소간은 아내에게 아이를 지우자고 했지만 아내는 끝내 거부했습니다. 왕친이 아이를 지우면 노간 집안에서 왕친을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소간은 다른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17세의 소간은 협박 혐의로 7년형을 선고받고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간이 체포된 후 그의 여자친구는 소간의 집에 들어가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소간의 어머니는 마음이 약해서 그 여자를 쫓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간의 아내는 소간의 부모님과 여동생과 함께 계속 살게 되었습니다. 소간의 아내에 따르면 그녀와 시아버지의 부적절한 관계는 바로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손자가 3살이 되었을 때 소간의 어머니는 외지로 일하러 갔습니다. 그러던 중 이웃들이 소간의 어머니에게 전화해 남편과 며느리가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믿지 않았고 남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남편은 오히려 아내가 외지로 나갔기 때문에 이런 소문이 생겼다고 아내를 비난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믿고 더 이상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2012년 6년의 복역을 마치고 소간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첫날 밤 아내는 소간에게 사람들이 자신과 시아버지에 대해 이상한 소문을 퍼뜨린다면 믿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녀는 만약 사람들이 나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다고 말하면 그건 다 헛소문이니까 믿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소간이 23살이 되던 해 아버지의 재촉으로 그는 아내와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며칠 지나지 않아 아버지와 아내는 소간에게 빨리 나가서 일을 하라고 재촉했습니다. 아이도 이렇게 컸으니 돈 쓸 일이 많아질 거야. 돈을 많이 벌어야 해라고 말하며 소간을 부추겼습니다. 그래서 소간은 아버지와 아내의 재촉에 못 이겨 일하러 나갔고 열흘이나 보름에 한 번씩만 집에 돌아왔습니다. 2014년에 아내가 딸을 낳았을 때 소간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아들, 딸 모두 가진 소간은 더욱더 열심히 일하며 돈을 벌기 위해 오랫동안 집을 비우게 되었습니다. 그는 매달 번 돈을 모두 집으로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소간이 모르는 사이 아내는 시아버지와 떳떳하게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후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노간은 또 다른 여자를 만나게 되었고 왕친은 모든 비밀을 폭로했습니다. 소간은 아내와 이혼하게 되었고 두 사람은 두 아이를 아내가 양육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아내는 집을 떠나며 소간은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일이 끝날 것 같았지만 사실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왕친이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노관이 자신이 17살이었을 때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역 경찰은 이 사건을 매우 중시하고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4일 후 왕친은 자발적으로 형사팀을 찾아가 사건을 철회했습니다. 그녀는 어린 딸을 데리고 떠나면서 당시 시아버지 노관과의 관계가 완전히 자발적인 것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동시에 노관도 사라졌습니다. 소관이 알아본 결과 아버지는 전처와 함께 도망친 것이었습니다. 원래 소관은 어린 딸과 친자 확인을 하려고 했지만 전처인 왕친은 이를 거부했고 결국 아이를 데리고 도망쳤습니다. 떠나기 전에 아버지는 소관에게 전화를 걸어 이제 마을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며 죽으면 아무 데나 묻어달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전 며느리와 함께 도망쳤습니다. 소관과 왕친은 이미 이혼했지만 소관은 여전히 이 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소관이 아버지와 전처를 찾으려 한 이유는 아버지와 전처가 자신을 함정에 빠뜨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전처 왕친이 작성한 협의서에 따라 아버지의 재산은 모두 두 아이에게로 이전되었고 소관의 어머니와 여동생은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소관은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소관의 가족은 전처 왕친의 언니를 찾아갔습니다. 왕친의 언니는 소관의 가족을 보자마자 소리치며 소관의 어머니를 비난했습니다. 그녀는 내 동생이 17살에 노관 내 집에 갔는데 몇 년 지나지 않아 소관의 어머니가 외지로 나가버렸고 그로 인해 두 사람에게 독립적인 시간과 공간을 의도적으로 마련해 준 것이라고 황당한 주장을 했습니다. 소관의 어머니는 왕친의 언니의 어처구니 없는 비난을 받아야 했고 가족은 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소관은 이 모든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소관의 어머니와 왕친의 언니 사이에는 끊임없는 말다툼이 이어졌습니다. 소관은 계속해서 전처를 데려오라고 요구했고 이에 어머니는 다시 소관에게 화살을 돌리며 이런 여자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소관의 어머니는 왕친이 가족의 명예를 완전히 실추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왕친의 언니 역시 단호한 태도로 대응하며 내 동생은 노관 내 가족에게 피해를 입었다.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앞으로는 죽든 살든 상관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왕친의 아들은 언니 집에 계속 맡겨져 있었고 언니의 남편도 이에 대해 불만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추문으로 인해 언니와 형부도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지쳐 있었습니다. 소관이 전처를 찾으려는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전처를 통해 아버지를 찾아내어 자신과 어머니의 재산을 되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소관의 어머니 역시 자신의 손자에 대한 책임을 지고자 했습니다. 손녀에 대해서는 친자 확인을 통해 결정하려 했습니다. 손녀가 자신의 친손녀라면 돌보겠지만 남편의 딸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도 왕친이 돌아와 아이와 재산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랐습니다. 어머니는 우선 손자를 집으로 데려와 자신이 돌보고자 했지만 소관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소관은 양육권 협의에 따라 아들은 왕친이 돌보아야 하며 자신에게는 책임과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 조정에 따라 딸은 왕친이 양육하기로 결정되었지만 아들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일시적으로 소관의 어머니가 돌보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은 결국 가족 간의 큰 갈등을 초래했습니다. 소관의 어머니는 손자를 데려가려고 했고 소관은 전처와의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소관은 아버지에게는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불쌍한 것은 두 아이였습니다. 부정한 관계와 금지된 사랑은 결국 모두에게 큰 불행을 가져왔습니다. 특히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금기된 사랑은 도덕적, 법적으로 용납될 수 없으며 그로 인해 가족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영화 기생충은 주인공 가족이 원래 힘겹게 살아가며 사회의 하층에서 고군분투하다가 마치 황금 열쇠를 손에 넣은 듯 온 가족이 부유한 삶을 누리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이야기 전개는 얼핏 보면 터무니없어 보이지만 사실 현실에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2009년 35세의 양이는 싱가포르로 건너가 82세의 중青춘이 소유한 대저택에 머물며 그녀와 동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자신의 아내와 자녀까지 그곳으로 데려갔습니다. 2012년 양희는 중青춘의 법적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이 여성 재벌의 모든 재산을 독차지하려고 했습니다. 대체 이 남자는 누구이며 어떻게 이 여성 재벌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1974년 양희는 중국 장쑤성 난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으며 양희는 집안의 외동아들로 태어나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습니다. 부모의 보살핌 속에서 그는 활발하고 밝은 성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대학 입시를 마친 후 그는 항저우에 있는 한 직업학교에 진학하여 관광 가이드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한 아름다운 여성, 웅엔단을 만나게 되었고 두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 연인이 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양희는 항저우에 정착하여 한 여행사에 취직했습니다. 그는 영리하고 사교적인 성격 덕분에 상사들의 신임을 얻었으며 이에 따라 그의 수입도 안정적으로 늘어갔습니다. 경제적 기반이 어느 정도 마련되자 그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결심하고 혼인 신고를 마쳤습니다. 2003년 부부에게는 사랑스러운 딸이 태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큰 기쁨을 누렸고 1년 후 아들까지 얻으며 완벽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 사랑하는 아내, 귀여운 자녀까지 누구나 꿈꾸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지만 양희는 이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한숨을 쉬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한순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웅엔다는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내의 농담을 들은 양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간절히 바라던 손에 닿지 않을 것만 같았던 꿈을 이룰 기회를 말입니다. 그리고 뜻밖에도 그 기회가 실제로 찾아왔습니다. 2006년 양희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베이징으로 가서 싱가포르에서 온 노부인의 개인 가이드 역할을 맡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그 노부인이 상당한 재력을 가진 인물이라며 각별히 정성을 다해 모실 것을 당부받았습니다. 이 말을 들은 양희는 곧바로 짐을 챙겼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에게 작별을 고한 뒤 서둘러 베이징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쉴 틈도 없이 곧바로 그 노부인을 만나러 갔고 그녀가 바로 중青춘이었습니다. 중青춘은 1927년 싱가포르에서 태어났습니다. 학업을 마친 후에는 물리치료사가 되어 현지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중青춘의 남편 집안은 경제적으로 매우 풍족했습니다. 이후 그는 의사가 되었고 두 사람은 직업 특성상 환자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진으로서 공통점이 많아 자연스럽게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두 사람은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고 부부 관계 또한 매우 원만했습니다. 그러나 중青춘에게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의사였기에 이런 문제를 억지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그녀를 늘 다독이며 위로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중青춘 역시 점차 이 문제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 중青춘과 남편 조시징은 함께 사업을 일구며 막대한 재산을 축적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두 사람이 함께 그 부를 충분히 누려보기도 전에 조시징은 58세의 나이에 뇌졸중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는 오른쪽 신체 마비로 인해 거동이 어려워졌고 중青춘의 보살핌 없이는 생활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매우 돈독했습니다. 남편이 중풍으로 쓰러진 후에도 중青춘은 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직접 곁에서 정성껏 간호하며 끝까지 함께했습니다. 중青춘의 세심한 보살핌 덕분에 조시징의 건강 상태는 어느 정도 호전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2007년 그의 병세가 갑자기 악화되었습니다. 중青춘은 급히 남편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그의 목숨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조시징이 세상을 떠난 후 그는 아내에게 막대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총 4천만 싱가포르 달러, 한화 약 430억 원에 달하는 재산이었으며 그 중에는 한화 약 240억 원 상당의 초호와 저택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그녀를 위해 일하는 10여 명의 가사 도우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남편을 떠나보낸 후 중青춘은 좀처럼 기운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비록 손에 막대한 재산이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에서는 항상 근심이 떠나지 않았으며 심지어 식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그녀의 절친 장비전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중青춘이 계속 이렇게 침울하게 지내는 것이 걱정되어 함께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기분 전환을 하도록 돕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장비전은 중青춘을 데리고 베이징으로 향했습니다. 장비전이 양인을 선택한 이유는 그와 2005년에 이미 알고 지낸 사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베이징에 도착한 후 양인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두 노부인을 극진히 모셨습니다. 그는 신중하게 호텔을 골라 숙소를 마련해 주었고 식사도 직접 챙겼습니다. 관광지를 방문할 때도 양인은 두 사람 곁을 떠나지 않고 세심하게 돌보며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길까 걱정했습니다. 두 노부인은 양인의 따뜻한 배려와 친절한 태도에 깊은 감동을 받았으며 그에 대한 만족감도 컸습니다. 여행을 함께하면서 양인은 중青춘이 호탕하게 돈을 쓰며 말투와 행동에서도 남다른 기품이 느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79세의 고령이었지만 여전히 우아하고 품위 있는 분위기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양인은 단순히 두 노부인을 존경하는 마음 때문인지 아니면 돈에 눈이 멀어 그랬는지는 몰라도 점점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여행이 끝난 후 양인은 먼저 중青춘에게 연락처를 요청하며 앞으로 자주 연락을 주고받자고 했습니다. 중青춘은 따뜻하고 친절한 양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 연락처 요청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양인은 아내 웅엔단에게 베이징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중青춘과 자주 연락을 주고받으면 더 좋은 기회를 만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웅엔단은 남편의 생각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며 오히려 먼저 중青춘에게 편지를 써서 좋은 인상을 남기라고 재촉했습니다. 그 후 양인과 중青춘은 자주 편지를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편지 속에서 양인은 중青춘에게 세심하게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질문을 했고 그 따뜻한 말들은 남편을 잃은 중青춘의 마음을 위로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진심 어린 배려에 마음이 따뜻해졌고 점차 그에게 신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양인은 중青춘이 자녀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편지에서 더욱 직설적인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언제나 당신 곁에 있을 겁니다. 제 마음은 언제나 당신과 단단히 이어져 있습니다. 양인은 중青춘의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는 동시에 자신의 그리움과 감정을 은근히 드러냈습니다. 중青춘도 이를 눈치채지 못할 리 없었습니다. 그녀는 양인의 의도를 명확히 알고 있었지만 남편의 죽음으로 인한 큰 상실감과 외로움이 그녀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지금 진심 어린 위로가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중青춘은 양인의 편지를 받고 화를 내는 대신 오히려 답장에서 자신도 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솔직히 표현했습니다. 이 사실에 양인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고 머릿속으로 다음 단계에 대해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양인은 비행기를 타고 싱가포르로 향했습니다. 그의 목적은 오로지 중青춘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양인은 중青춘의 집 앞에 도착하자마자 그녀의 어마어마한 재산에 압도되었습니다. 천천히 열리는 대문 너머로 거대한 저택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정원사들은 정성스럽게 나무와 꽃을 손질하고 있었으며 여러 명의 하인들이 대문 앞에서 그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드라마 속 한 장면을 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양인은 평생 이렇게 화려한 집을 본 적이 없었고 더욱이 이런 곳에서 살아볼 기회는 더더욱 없었습니다. 중青춘은 양인이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해가 완전히 뜨기도 전에 하인 여러 명을 대동하고 직접 대문 앞에서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양인이 도착했을 때 집안의 하인들은 그의 방문을 준비하느라 정신없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바라보던 양인은 믿기지 않는 기분이 들었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탐욕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저택에 머문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이곳의 생활에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이제는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고 중국으로 돌아갈 계획은 아예 머릿속에서 지워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양인은 중青춘에게 자신이 싱가포르에서 정착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青춘은 전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양인의 부탁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그 후 양인은 중칭춘의 신뢰를 얻기 위해 자신이 오랫동안 혼자 외롭게 살아온 사람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밖에서 힘겹게 일을 해왔기에 이제는 지쳤고 따뜻한 가정을 꾸려 안정된 삶을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중칭춘은 양인이 혼자 외롭게 살아왔다는 말을 듣고 그를 더욱 안쓰럽게 여겼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라고 느꼈고 이에 대한 연민이 커지면서 더욱 깊이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중칭춘은 자신의 재산 상태까지 모두 털어놓았고 양인의 사업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중칭춘은 자신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눈앞에 이 남자가 더 이상 과거의 친절하고 다정했던 양인이 아니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는 이제 그녀에게 기대어 모든 것을 빼앗아 가려는 악랄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중칭춘의 도움 덕분에 양인은 빠르게 싱가포르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그 후 양인은 중칭춘의 감정을 이용하기 위해 눈물 어린 가족 이야기를 꺼내며 그녀를 감동시키려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마지막에는 갑자기 중칭춘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당신은 돌아가신 제 친할머니처럼 저에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제부터 저는 당신의 손자가 되겠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감정을 이용한 접근에 약하기 마련이었습니다. 특히 중칭춘처럼 외로운 삶을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녀에게는 자녀도 없었기에 양인의 말은 더욱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결국 중칭춘은 무릎을 꿇고 있는 양인을 일으켜 세우고 그의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착한 아이, 이제 울지 마. 앞으로 내가 할머니가 되어줄게. 우리는 이제 가족이야. 이 말을 들은 양인은 얼굴 가득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후 중칭춘은 돈을 들여 양인에게 음악 무용 스튜디오를 차려주었으며 자신의 대저택을 회사의 등록 주소지로 사용하게 했습니다. 이전까지 단순한 가이드였던 양인은 한순간에 사업체를 가진 회장으로 변신했습니다. 이 엄청난 변화에 그는 몹시 기뻐하며 우쭐해졌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회사는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양인이 싱가포르에 머물기 위한 하나의 명목일 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양인은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중칭춘의 저택에서 그는 마치 집주인이라도 된 듯 거만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인들에게 차와 물을 가져오라고 지시하고 운전기사에게도 마치 자기 직원인 것처럼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중칭춘은 이 모든 것을 모른 척하며 신경 쓰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두 사람은 할머니와 손자의 관계였지만 사적인 자리에서 양인은 중칭춘을 껴안거나 다정하게 스킨십을 하며 더욱 가까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행동이 어색하고 낯설었던 중칭춘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양인이 자신을 신뢰한다는 의미라고 여겼습니다. 결국 중칭춘은 남편이 남긴 유산의 규모를 양인에게 상세히 알려주었고 그동안 소중하게 보관해온 값비싼 골동품들도 보여주었습니다. 양인은 눈앞에 펼쳐진 귀한 유물들을 바라보며 욕심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한층 더 탐욕스럽게 변했고 이제는 반드시 이 모든 재산을 손에 넣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히게 되었습니다. 양인의 행동은 저택에 머물던 하인들조차도 못마땅하게 여길 정도였습니다. 오랫동안 중칭춘을 모셔온 가정부 수티는 특히 양인의 행동을 탐탁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양인이 분명 중칭춘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수티는 여러 차례 중칭춘에게 양인을 조심해야 한다며 그가 너무 날뛰지 못하도록 경계하라고 충고했습니다. 또한 장비전 역시 오랜 세월 교사 생활을 해온 인물이었기에 단번에 양인의 속내를 간파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중칭춘에게 양인을 소개해준 것을 깊이 후회하며 자책했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고 싶었던 장비전은 직접 중칭춘을 찾아가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양인이 중칭춘에게 다정한 태도를 보인 이유가 다름 아닌 그녀의 재산 때문이라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양인의 함정에 깊이 빠진 중칭춘은 누구의 말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경고해도 그녀를 설득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이에 장비전은 더 이상 친구가 속아 넘어가는 모습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직접 양인을 찾아가 강경하게 경고했습니다. 즉시 싱가포르를 떠나세요.
그리고 다시는 내 친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하지만 뜻밖에도 양이는 오히려 중칭춘에게 달려가 장비전이 두 사람의 관계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칭춘은 자신이 아끼는 손자 양인이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하자 더 이상 체면을 따질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곧장 장비전에게 다가가 호되게 꾸짖었고 앞으로 절교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장비전은 한 남자로 인해 오랜 친구와 절교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분노와 충격을 이기지 못한 그녀는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벌어졌음에도 중칭춘은 여전히 변함이 없었습니다. 한편 양인이 한참 동안 돌아오지 않자 그의 아내 웅엔다는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직접 전화를 걸어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양인은 아내에게 자신의 계획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은 웅엔다는 잠시 생각하다가 물었습니다. 그 계획이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잖아. 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모르는데 그동안 우리 셋은 어떻게 살아야 해? 이 말에 양이는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가족을 싱가포르로 데려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의 신분을 어떻게 위장하느냐였습니다. 며칠 후 양이는 중칭춘 앞에서 한숨을 내쉬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를 본 중칭춘이 무슨 일이냐고 묻자 그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아는 친구가 있는데 두 아이를 데리고 싱가포르까지 남편을 찾아왔거든요. 그런데 남편을 찾지도 못하고 가진 돈도 다 떨어지고 지금 당장 어디서 머물러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하네요. 이어 그는 그 친구가 얼마나 딱한 처지인지 그리고 과거에 자신을 도와준 은인이라는 이야기를 덧붙이며 동정을 유도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중칭춘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그들을 집으로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든 찾을 수 있을 테니 일단 머물고부터 해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친구는 다름 아닌 양인의 아내 웅엔단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웅엔단은 두 아이를 데리고 중칭춘의 저택으로 들어왔습니다. 비록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었지만 생활은 의외로 조화롭게 흘러갔습니다. 특히 웅엔단은 사람을 잘 다루는 성격 덕분에 중칭춘을 자주 웃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양인과 웅엔단의 지도 아래 두 아이는 중칭춘을 향해 자연스럽게 증조할머니라고 부르며 친근하게 따랐습니다. 그 덕분에 적막했던 저택은 다시 웃음소리로 가득 찼고 중칭춘의 마음도 점점 따뜻해져 갔습니다. 나중에 중칭춘의 집에서 일하던 하인들은 회상하며 얘기했습니다. 중칭춘이 있을 때면 양인과 웅엔단은 마치 서로 모르는 사람처럼 지냈으며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나 중칭춘이 자리를 비우는 순간 두 사람은 소곤거리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양인은 종종 기회를 봐서 웅엔단에게 몰래 뽀뽀를 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양인은 자주 중칭춘을 혼자 집에 남겨둔 채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고급 승용차를 타고 여행을 가곤 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그는 중칭춘에게 간단한 간식을 건네주며 몇 가지 농담을 던져 그녀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양인은 마치 빈대처럼 중칭춘의 대저택에 완전히 자리 잡았고 점점 집안의 모든 공간을 차지해 나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내와 두 아이까지 함께 그 집에서 생활하며 집 안곳곳을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양인의 딸이 하인이 만든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는다며 화를 내면서 밥과 반찬을 전부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그러고는 하인을 향해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거 말고 다시 새로 만들어. 이를 지켜보던 하인은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양인의 딸을 향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너는 잠시 머무르는 손님일 뿐이지 이 집의 진짜 주인이 아니잖니. 내가 왜 너의 말을 들어야 하지? 그러자 뜻밖에도 그 소녀는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으며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바로 이 집의 주인이야. 우리 아빠가 말했어. 이 집은 언젠가 전부 우리 것이 될 거라고. 양인은 중칭춘의 대저택을 차지한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2010년 그는 중칭춘을 교묘히 속여 유언장을 작성하게 했으며 그녀가 소유한 모든 재산을 자신에게 상속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양인은 바깥 사람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자신이 단지 할머니를 더 정성껏 보살피기 위해서일 뿐이다 라고 둘러댔습니다. 2011년 12월 양인의 싱가포르 영주권 신청이 승인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중칭춘에게 냉담한 말투로 말했고
아내와 아이들에게도 그녀와의 대화를 최소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1년 후 중칭추는 점차 정신이 흐려지기 시작했고 건강 상태도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그녀는 거의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지냈으며 더 이상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병원 치료를 결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를 틈타 양이는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할머니, 장기 위임장을 작성해서 제게 재정적인 권한을 맡기시면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제가 더욱 신경 써서 보살펴 드릴게요. 양이는 끊임없이 중칭춘을 회유하고 압박했고 결국 그녀는 그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2012년 양이는 공식적으로 중칭춘의 법적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1년 후에는 아내에게도 장기 방문 비자를 발급받게 해주었습니다. 중칭춘의 대저택과 재산을 완전히 장악한 후 양이는 자신을 부유한 사람처럼 보이도록 만들기 위해 이곳저곳에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면 상류층 사회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을지 고민하며 이미지 메이킹에 집중했습니다. 한편 중칭춘이 병으로 누워있는 동안 양이는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그는 진품과 가짜를 섞는 수법으로 골동품과 서화를 거래하며 돈을 챙겼고 심지어 그녀의 서명까지 조작하여 보험 서류를 찾아왔습니다. 이러한 악행을 통해 그는 한화 약 10억 원에 달하는 중칭춘의 재산을 빼돌렸습니다. 양이는 마치 흡혈귀처럼 중칭춘에게 들러붙어 그녀의 재산을 이용해 가족과 함께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겼습니다. 2014년 어느 날 중칭춘의 조카 모치이링이 저택을 방문했습니다. 그녀가 집에 들어서자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양인이 마치 집주인처럼 거만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중칭춘은 무표정한 얼굴로 옆에 앉아 있었고 모치이링을 보고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을 본 모치이링은 뭔가 이상하다고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양인이 있는 자리에서 직접 묻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모가 너무 보고 싶어서 왔어요. 잠시 저희 집에서 함께 지낼게요. 이런 요청을 양인이 대놓고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어쩔 수 없이 모치이링이 중칭춘을 데리고 떠나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모치이링은 중칭춘에게 그동안의 상황을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중칭춘은 병세가 악화되어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오랜 대화 끝에 모치이링은 대략적인 사정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중칭춘이 집을 떠나자 양이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모치이링이 내 집에 와서 중칭춘을 강제로 데려갔어요. 경찰이 모치이링을 찾아와 조사하자 그녀는 그동안 양인이 저지른 모든 악행을 하나하나 폭로했습니다. 그 후 모치이링은 중칭춘을 데리고 다시 저택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양인의 아내 웅옌단과 두 아이를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웅옌단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허락도 없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이러는 거야. 그러나 모치이링은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하인들에게 양인의 가족의 짐을 모두 집 밖으로 내던지도록 지시했고 집안의 모든 자물쇠를 교체하도록 했습니다. 결국 양인의 가족은 강제로 쫓겨났습니다. 분노한 모치이링은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법의 힘을 빌려 양인과 그의 가족을 완전히 내쫓기로 했고 경찰은 즉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사건에 개입하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으며 그동안 침묵하던 이들이 하나둘 나서서 양인의 악행을 폭로했습니다. 2014년 9월 17일 결국 양인은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수사가 진행되면서 그의 범죄 행각이 점점 더 밝혀졌고 2017년 법원은 그에게 징역 1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싱가포르에서 벌어진 양인의 재산 강탈 사건은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한편 중칭춘은 꾸준한 치료 덕분에 건강이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하지만 양인의 최후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조카 모치이링의 도움으로 중칭춘은 양인의 법적 보호자 자격을 박탈했고 자신의 재산을 다시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2022년 4월 교도소에서 모범적인 태도를 보였던 양인은 조기 출소를 허가받았습니다. 그러나 출소하자마자 싱가포르 경찰은 즉시 비행기에 태웠습니다. 경찰은 그가 다시는 싱가포르 땅을 밟을 수 없도록 영구 추방 조치를 내렸습니다. 양인이 떠난 후 중칭춘의 삶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반면 8년간 감옥 생활을 한 양인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가 출소하자 아내 웅옌단과 아이들은 이미 본가로 돌아간 상태였습니다. 또한
과거에 다녔던 회사에서도 그의 복귀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양이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중국 난징에서 가장 유명한 부부 동반 교환 전문가로 낮에는 대학교 부교수로 일하고 밤에는 부부 동반 교환 클럽의 책임자로 활동하였습니다. 그는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양호왕이라는 온라인 닉네임을 사용하며 지금까지 총 18건의 집단 행위를 조직했습니다. 그가 조직한 모임 중 최연소 참가자의 나이는 26세에 불과했습니다. 체포된 후에도 그는 분노하며 부부 동반 모임은 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난징공업대학교 부교수 마야오아이입니다. 2009년 8월 17일 난징 친화이 공항 bun국 바이루저우 파출소의 한 호텔에서 불법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경찰은 단순한 사건으로 생각하고 출동했지만 신고자가 지목한 객실에 들어서자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방 안에는 남녀 5명이 옷이 흐트러진 상태로 있었고 경찰은 이들을 모두 경찰서로 연행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내용은 경찰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들은 서로 아는 사이였고 금전적인 대가 없이 단순한 모임을 가졌을 뿐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단순한 모임이라면 왜 호텔에서 옷을 입지 않고 있었을까라는 의문을 품고 추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수사 끝에 경찰은 이들이 속해 있던 온라인 모임과 관련된 17명의 추가 인원을 찾아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이 체포 당시 주장한 내용은 사실이었으며 모두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오프라인 모임을 가졌으며 모임의 주제는 부부 동반 모임이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특정 온라인 채팅방에서 활발히 활동했으며 채팅방 이름은 부부 동반 모임, 방을 잘못 들어간 남자, 난징 파티 등과 같은 이름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채팅방을 운영한 인물은 왕 교수라고 불리는 마야오아이로 밝혀졌습니다. 채팅 기록을 분석한 결과 그는 총 18차례의 부부 동반 모임을 주최했으며 그중 14번은 자신의 자택에서 열렸고 총 22명이 모임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즉시 마야오아이를 소환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단정한 외모와 온화한 분위기를 지닌 중년 남성이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경찰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지만 자신이 기소된 것에 대해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는 이 혐의에 대해 전혀 개념이 없다며 참여자들이 모두 자발적으로 모였고 공공질서를 어지럽힌 적도 없는데 어떻게 불법이 될 수 있냐고 항변했습니다. 마야오아이는 자신이 어떻게 범죄자가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당황해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마야오아이는 1957년생으로 1978년에 저장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이후 1986년에 하얼빈공업대학교 대학원에 진학해 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1994년에는 난징공업대학교로 자리를 옮겨 부교수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공적인 경력과는 달리 그의 결혼 생활과 가정 환경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1985년 지인의 소개로 자신보다 2살 연상의 여성을 만나 결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강가에 위치한 구평 남짓한 작은 집에서 생활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부 관계는 특별히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상태로 이어졌으며 생활의 팍팍함이 그들의 관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야오아이의 아내는 해외에 많은 친척이 있었고 이들의 지속적인 권유 끝에 미국으로 이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992년 2월 20일 아내는 마야오아이에게 이혼 합의서를 건넸으며 이미 출국 비행기 표까지 준비해 두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떠나면서 해외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면 다시 돌아와 재결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 마야오아이는 홀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워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했고 결국 아이를 고향으로 보내 부모님이 돌봐주도록 했습니다. 4년 후 전처는 다시 마야오아이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남편을 만나 결혼했으며 그 남편도 아이를 데려가는 것에 동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이가 더 나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기를 바랐던 마야오아이는 결국 아내와 아이를 비행기에 태워보냈습니다. 이후 1994년 그는 난징공업대학교로 발령받아 부교수로 임명되었습니다. 이 시기 동안 그는 난징의 한 대학에서 교사로 일하던 자오링과 알게 되었고 두 사람은 곧 가까워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마야오아이의 작은 집에서 가까워졌지만 며칠 후 자오링은 그에게
본인 마야오아이가 자오링을 강요했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황당함을 느낀 마야오아이는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그녀의 소란이 두려워 결국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오링은 계모와의 갈등으로 인해 갈 곳이 없어졌고 다시 마야오아이를 찾아왔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결혼하기로 결정했지만 혼인 신고를 하러 가는 날 자오링은 난징에서 가장 유명한 사진작가에게 결혼 증명사진을 찍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문제로 두 사람은 크게 다투었고 몇 개월이 지나서야 혼인 신고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자오링은 고위 간부 가정에서 자랐으며 시골 출신인 마야오아이의 친척들을 무시했습니다. 마야오아이가 조카를 위해 책가방을 사주려고 하자 이 일로 또다시 크게 다투었습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결국 1999년 마야오아이는 이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마야오아이는 보유한 세 채의 집 중 두 채를 자오링에게 넘겨주었으며 그녀에게 돈을 지급하겠다는 채무 각서도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자오링은 이후에도 이 각서를 근거로 법원에 수차례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마야오아이의 월급 4,000위안 중 절반인 2,000위안을 그녀에게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결국 사건이 터지자 마야오아이는 직장을 그만두었고 더 이상 월급에서 공제할 금액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 4월 1일 법원으로부터 또 한 번 강제 집행 명령을 받았으며 신청인은 다름 아닌 자오링이었습니다. 두 번의 실패한 결혼 생활은 마야오아이에게 깊은 정신적 상처를 남겼습니다. 결혼 생활의 불행뿐만 아니라 그는 무거운 가족의 짐도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의 어머니는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어 세심한 돌봄이 필요했습니다. 어머니를 돌보는 일은 막대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그에게 엄청난 정신적 부담을 안겨주었습니다. 낮에는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하고 동료들에게 존경받는 교수였지만 밤이 되면 그는 자주 불안과 초조함에 시달렸습니다. 정상적인 수면을 유지하기 위해 약물에 의존해야 했으며 몇 차례 정신적 한계에 다다르기도 했습니다.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집안의 물건을 부수며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마야오아이 스스로도 자신의 정신건강이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식하고 심리 상담을 받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면서 그는 결국 치료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둘째 형, 누나, 그리고 가장 아끼던 조카까지 심각한 우울증을 진단받았고 가족들은 적극적으로 치료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이 병을 완치할 수 없으며 평생 약물 치료를 병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마야오아이는 심리치료도 별 소용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고 결국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단념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그를 더욱 깊은 고민과 절망 속으로 몰아넣었고 삶에 대한 불안과 무력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2006년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마야오아이는 자신의 외로움과 스트레스를 해소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욕망을 방종함으로써 내면의 외로움을 풀고자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러나 자신의 직업적 위치를 고려해 처음에는 단순히 온라인에서 이성과 대화를 나누는 것에 그쳤습니다. 처음에는 온라인 대화를 통해 외로움을 달래던 마야오아이는 점점 그 방식에서 만족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온라인 친구가 부부 교류 사이트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곳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천국이라며 그곳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권유했습니다. 마야오아이는 짱이라는 닉네임으로 사이트에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혼한 상태였기 때문에 부부 전용 게시판에는 접근할 수 없었고 대신 싱글 회원 전용 게시판을 둘러보는데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부부 동반 모임과 같은 단어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싱글인 그에게 부부들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부부 중심의 그룹에 쉽게 끼어들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화봉왕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한 여성이 먼저 친구 요청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23세로 남편은 45세이며 남편과 함께 마야오아이의 프로필을 보고 흥미를 느꼈으며 직접 만나보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당시 마야오아이는 부부 동반 모임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화봉왕의 만남 요청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화봉왕은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고 마야오아이가 보낸 메시지에도 무심하게 반응했습니다. 첫 번째 시도가 실패하자 마야오아이는 좌절감을 느꼈고
이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직접 5쌍의 부부와 접촉하여 부부 동반 모임 경험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다양한 반응이 돌아왔는데 일부는 새로운 자극을 추구하기 위해 참여했고 또 어떤 이들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했으며 한 부부는 행사 후 불편함을 느껴 더 이상 참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부부에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부부 동반 모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서로 신뢰하고 동의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야오아이는 점점 호기심을 느꼈지만 싱글인 그에게는 함께할 배우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연락이 끊겼던 화봉왕으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이혼했으며 심적으로 지쳐 있다고 했습니다. 마야오아이는 그녀에게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녀를 난징으로 초대해 휴식을 권유했습니다. 3일 후 마야오아이는 자신보다 23세 어린 화봉왕을 직접 만나게 되었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그녀는 단번에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후 몇 주 동안 그는 정성껏 난징의 관광 명소를 안내하며 그녀를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화봉왕도 그의 배려 덕분에 이혼의 아픔에서 점차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화봉왕은 마야오아이가 근무하는 난징공업대학교를 방문하고 싶다고 요청했고 그는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캠퍼스를 거닐던 중 화봉왕은 자신의 이혼 사유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부부는 부부 동반 모임 문화에 접하게 되었고 참여하기 위해 전국을 여행하며 많은 경험을 쌓았다고 말했습니다. 마야오아이가 놀란 표정을 짓자 화봉왕은 그를 안심시키려 하며 이와 같은 문화가 일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이런 모임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서로 만족할 만한 상대를 찾는 것이 어려워서 도시를 넘나드는 것이 흔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화봉왕은 일반적인 도시 간 부부 동반 모임의 규칙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방문자의 교통비는 스스로 부담해야 하지만 초대하는 부부가 식사와 숙박을 제공하고 돌아가는 교통비도 지원해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전남편은 무책임하게도 왕복 교통비까지 상대에게 요구했고 심지어 비용을 받은 후 약속을 어기곤 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그의 이름은 부부 동반 모임에서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화봉왕은 아직 젊고 체면을 중시했기에 이러한 일로 인해 더 이상 해당 커뮤니티에서 활동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화봉왕의 이야기를 들은 마야오아이는 그녀가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난징에 남아서 나와 함께 지내보는 건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에 화봉왕은 놀랐지만 잠시 고민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이 지금 외롭고 의지할 곳이 없다는 점, 그리고 마야오아이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교수라는 점을 떠올리며 이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 동거 생활을 시작했고 한동안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동거하는 동안 화봉왕은 과거에 경험했던 부부 동반 모임에 대한 이야기를 마야오아이에게 자주 들려주었고 그는 점차 이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2003년 새해가 되자 마야오아이는 화봉왕과 함께 장수성 가오유로 향하며 자신의 첫 부부 동반 모임 경험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길을 떠나는 동안 그는 설렘과 기대감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도착 후 초대한 부부와 함께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네 사람은 카드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게임의 규칙은 간단했습니다. 지는 사람이 한 겹씩 옷을 벗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두 옷을 벗은 후 부부 동반 모임을 같은 방에서 진행하자는 제안이 나왔지만 마야오아이는 이에 난색을 표하며 별도의 방을 원했습니다. 다행히도 나머지 세 사람도 그의 의견에 동의했고 첫 부부 동반 모임 경험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이틀간의 시간이 흐르고 마야오아이와 화봉왕은 난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길에 마야오아이는 왠지 모를 허탈함을 느꼈습니다. 화봉왕은 그가 몸이 좋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마야오아이는 조용히 털어놓았습니다. 이번 경험은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더라. 솔직히 아무런 자극도 느끼지 못했어. 그는 상대가 누구인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앞으로 이런 모임에는 다시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마야오아이의 태도에 화봉왕과의 생각 차이가 커졌고 결국 그녀는 화를 내며 고향인 산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 마야오아이는 다시 혼자가 되었고 외로움이 점점 그를 잠식해 갔습니다. 결국 그는 다시 온라인 교류 사이트를 찾아 나섰고
그곳에서 샤오거라는 젊은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샤오거는 24세의 나이에 이미 2번의 결혼을 경험했지만 2번 모두 결혼 생활이 3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끝났다고 했습니다. 마야오아이는 화봉왕에게 했던 것처럼 샤오거를 난징으로 초대했고 그녀는 기꺼이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마침 그녀가 도착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여 두 사람은 같은 집에서 동거하게 되었습니다. 3달이 지나면서 둘 사이는 점점 가까워졌고 결혼을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앞두고 샤오거는 갑작스러운 이상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유 없이 마야오아이의 어머니와 다투거나 한밤중에 집을 나가곤 했습니다. 결국 마야오아이는 그녀의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해 그녀를 고향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후 반년 동안 샤오거는 종종 전화를 걸어 괴롭혔지만 그마저도 점차 끊어졌습니다. 이후 마야오아이는 샤오거가 우울증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연이어 실패한 관계에 지친 마야오아이는 스스로를 고독한 운명이라 여기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떠나고 남은 것은 외로움뿐이었습니다. 그는 점점 더 우울함에 빠졌고 결국 현실에서 도피하기 위해 다시금 육체적 쾌락에 몰입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혼자가 된 그는 부부 교류 사이트에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 그 무렵 새로운 온라인 커뮤니티인 부부 동반 모임 관련 QQ그룹이 등장했으며 마야오아이는 이곳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그는 그룹에 가입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그룹들은 부부의 침실 사진이나 영상을 인증 자료로 요구했으며 독신인 마야오아이는 조건을 충족할 수 없었습니다. 몇 차례 그는 아내가 지방에 있다며 혼자서 부부 동반 모임에 참여하려 했지만 아내 없이 참여하려는 건 무임승차 아니냐는 반응이 돌아왔고 그는 점점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야오아이는 문득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내가 직접 모임을 조직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규칙도 직접 정할 수 있고 더 이상 거절당할 일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곧바로 그는 부부 동반 모임을 위한 QQ그룹을 개설했고 빠른 속도로 190명 이상의 회원이 가입했습니다. 이제 함께할 사람들이 생겼으니 본격적으로 첫 번째 파티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참여자를 모집하기 위해 그는 그룹원들에게 자발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단 반드시 부부 동반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신청 마감 결과 22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고 이들 대부분은 처음부터 활발하게 활동하던 회원들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장소를 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룹 내에서 마야오아이의 집을 이용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고민했지만 집에는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고 어머니는 노안으로 인해 청력이 좋지 않았기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판단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된 후 2007년 여름 마야오아이는 자신의 집에서 첫 번째 부부 동반 파티를 개최했습니다. 파티 당일 그는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한 뒤 어머니를 방에 가둔 채 참가자들을 맞이했습니다. 파티에 참석한 부부들은 반드시 최근의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이는 모임의 기본 규칙으로 감염 예방을 위한 조치였습니다. 참석자들이 모두 모인 후 마야오아이는 간단한 소개를 하고 파티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 모임은 외부에서 상상하는 것처럼 곧바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참가자들은 먼저 간단한 대화를 나누고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게임을 즐겼으며 점차 분위기가 무르익은 후에야 파티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몇 시간 후 행사가 마무리되면 마야오아이는 문 앞에 서서 한 사람씩 배웅했고 모든 사람이 떠난 후에는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그는 어머니의 방을 찾아가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다음 파티를 계획하곤 했습니다. 그해 여름 동안 마야오아이는 총 8회의 파티를 열었고 그중 7번이 자신의 집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임들이 그의 내면에 진정한 만족감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부부 동반 모임을 일종의 스트레스 해소 수단으로 여겼으며 이러한 경험이 우주선 선저우 6호가 발사되는 것을 보는 것보다 감흥이 덜하다고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은 계속되었고 결국 2009년 마야오아이는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체포 당시까지 그는 무려 35차례의 부부 동반 파티를 조직한 상태였습니다.
마야오아이는 체포된 후 자신이 피고인으로 기소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품었습니다. 그는 부부 동반 모임은 부부간의 사적인 문제이며 자신의 몸을 어떻게 할지는 본인의 자유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누구도 이를 간섭할 권리가 없으며 자신은 죄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끝까지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법의 심판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2009년 9월, 그는 법원의 소환을 기다리며 가택 감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외부와의 단절 속에서 인터넷은 그가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였습니다. 온라인에서는 그를 향한 수많은 비난이 쏟아졌고 사람들은 그를 변태라며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반응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활 방식이 남들과 다를 뿐이며 남들이 뭐라고 하든 개의치 않는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2010년 4월 6일, 재판을 하루 앞두고 그는 자신의 집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여러 언론사 카메라 앞에서 그는 부부 동반 모임은 죄가 아니다라고 적힌 피켓을 높이 들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지는 가운데 그는 흥분된 목소리로 기소장을 받은 순간부터 자신이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재판 결과가 어떻든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다음 날 재판이 시작되었으며 그의 변호사 야오용아는 마야오아이를 변호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마야오아이의 행동이 공공질서를 해치지 않았으며 이는 사적인 선택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부부 동반 모임이 상업적 목적이 없었고 법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마야오아이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마야오아이의 행동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행위이며 공공도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국 마야오아이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으며 나머지 22명의 참가자들은 반성의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3개월에서 6개월까지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일부는 부부간의 사생활에 대한 과도한 간섭이라며 법원의 판결을 비판했지만 다른 일부는 이러한 행위가 가정과 도덕적 가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마야오아이는 중국에서 집단 음란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되었으며 이 사건은 오랜 시간 동안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45세 여교사 애인을 두고 18세의 두 고등학생이 절친해서 원수가 되고 모두 목숨을 잃은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은 약 10여 년 전 중국에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자 막 18세가 된 멍차오는 동급생이자 친구였던 허샤오리를 살해하는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이 더욱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멍차오가 허샤오리와 다투게 된 이유가 무려 자신보다 27세 많은 담임교사 왕리를 둘러싼 경쟁 때문이었다는 점입니다. 이 비정상적인 연애가 어떻게 비극으로 이어졌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중국 구이저우성 구이양시에서 발생했습니다. 구이양시 육중은 지역의 명문 고등학교로 사건의 주인공인 멍차오는 2005년 당시 고등학교 3학년 15반 학생이었습니다. 15반은 이 학교에서 귀족반으로 불렸으며 공식적으로는 중국 캐나다 국제협력반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 반은 일부 캐나다 학교의 커리큘럼을 제공하며 학생들의 유학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당시 학비는 연간 1만 위안 이상으로 학생들의 가정은 경제적으로 매우 부유했습니다. 고위 관료 자녀나 지역 유명 기업 경영자의 자녀들이 많았습니다. 멍차오의 아버지 멍루광은 사건 당시 구이저우성 건설청의 중간 간부였으며 멍차오의 어머니는 그가 3살 때 이혼하였습니다. 그 후로 멍차오는 아버지와 함께 살았고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재혼하지 않았지만 바쁜 업무로 인해 멍차오의 사춘기 시절 심리적, 감정적 변화를 세심하게 돌볼 수는 없었습니다. 15반은 문과반이었으며 담임교사 왕리는 구이양 사범대학 중문과를 졸업한 교사로 사건 당시 45세였습니다. 왕리는 학생들과 잘 어울리며 학생들 사이에서 라오왕이라는 애칭으로 불렸습니다. 그녀는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고 학생들이 겪는 갈등을 해결하는데 능숙했으며 학부모와는 자주 연락하지 않는 교사로도 유명했습니다. 학교 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가장 개방적인 선생님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여러 차례 학교와 시의 우수 교사로 선정된 바 있었지만 그 뒤에는 알려지지 않은 비밀이 있었습니다. 2006년 중반, 멍차오는 14반에서 15반으로 전학가 왔고 왕리 교사를 처음 본 순간 그녀의 풍채와 특히 부드러운 목소리에 매료되었습니다. 멍차오는 조숙한 성격 덕분에 반에서 금세 여자친구를 사귀었으나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006년 10월, 멍차오는 반에서 친구들과 카드놀이를 하다가 왕리 교사에게 발각되어 꾸중을 들었습니다. 그 후 멍차오는 왕리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고 이를 계기로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잦아지고 그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멍차오는 그때부터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어릴 적부터 어머니의 사랑이 부족했던 탓에 멍차오는 왕리를 가장 믿을 수 있는 친구로 여기게 되었고 정신적으로도 그녀에게 점점 더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 겨울방학 동안 멍차오는 왕리를 자신의 데모로 삼았지만 이내 그 관계는 멍차오의 마음속에서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2007년 3월 말, 구이항 6중은 교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야외 훈련을 조직했습니다. 그곳의 아름다운 경치나 푸른 하늘 때문이었을지 모릅니다. 멍차오는 더 이상 왕리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숨길 수 없었고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당신이 보고 싶어요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왕리로부터 머산링라는 답장을 받았는데 이는 나도 보고 싶다는 의미의 인터넷 용어였습니다. 이 메시지를 본 멍차오는 감정이 폭발하며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다음 날 저녁, 멍차오와 왕리는 훈련 기지에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멍차오는 달을 보며 달이 정말 크고 아름답네요 라고 말했고 감정이 북받쳐 왕리의 얼굴에 입을 맞췄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 집에 돌아오자마자 멍차오는 왕리의 전화를 받았는데 그녀는 멍차오가 무사히 집에 도착했는지 물으며 짐을 혼자 옮기느라 힘들지는 않았는지 걱정했습니다. 왕리의 목소리는 다소 이상하게 들렸고 울먹인 흔적이 있었습니다. 멍차오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전화를 끊자마자 택시를 타고 왕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하자 왕리는 울면서 멍차오, 나는 너를 좋아하게 되었어. 하지만 내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데 그저 스스로를 제어할 수가 없어라고 말했습니다. 멍차오는 왕리를 끌어안으며 위로했습니다. 멍차오의 말에 따르면 그로부터 약 일주일 후 두 사람은 왕리의 집에서 처음으로 관계를 가졌으며 당시 멍차오는 아직 18세가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곧 멍차오는 반 친구였던 여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이후 몇 달 동안 멍차오와 왕리는 마치 일반 연인처럼 함께 커피를 마시고 대화를 나누고 작은 선물을 주고받았습니다. 멍차오는 아버지 멍루광에게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왕리 선생님의 집에서 국어 보충 수업을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멍차오의 국어 성적이 이미 매우 좋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의아했습니다. 또한 수학과 영어 보충 수업도 하고 있어 무리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멍차오는 끝내 이를 고집했습니다. 멍차오는 데모의 집에서 수업을 받는 것이 무료라는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은 왕리와 멍차오의 미래를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왕리에게는 가정이 없었을까요? 그 답은 있었습니다입니다. 왕리는 27세에 결혼했으며 32세에 이혼 후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두었습니다. 40세가 되었을 때 왕리는 반 친구의 아버지와 재혼했지만 두 사람은 떨어져 지내는 시간이 많아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왕리는 자주 전 남편과 만났으며 전 남편은 여러 번 재결합을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아들을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리의 아들은 멍차오보다 2살 어렸고 사건 당시 구이항 6중의 분교의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멍차오의 말에 따르면 매주 토요일 오후 수업이 끝난 후 왕리는 차를 몰고 멍차오와 함께 아들을 데리러 갔습니다. 일요일 오후에는 함께 아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며 마치 한 가족처럼 보였습니다. 멍차오는 왕리가 차오야, 고마워, 내가 정말 사랑해. 왜 하늘이 나를 몇십 년 먼저 태어나게 했을까? 나는 널 사랑하지만 언젠가 내 마음이 변할 거야. 그때 나는 홀로 남겨질 거야 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멍차오는 2007년 4월 10일 일기에도 사회적 윤리와 도덕이 나에게 손을 흔들며 떠나라고 강요하지만 나는 목숨을 걸고도 이 달콤함에 빠지고 싶다라고 썼습니다.
하지만 멍차오는 자신 외에도 왕리가 또 다른 남자친구가 있다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그의 절친인 허샤올이었습니다. 멍차오가 전학 왔을 때 가장 먼저 그에게 말을 건 사람은 허샤올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공통된 관심사를 나누며 함께 대학 진학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우정은 같은 여자를 사랑하게 되면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허샤오리는 멍차오와 동갑이었고 그녀의 아버지는 지역 국영기업의 사장이었습니다. 2005년 허샤오리가 구이학 6중에 입학했을 때 가족은 학교 근처에 집을 마련해 허샤오리가 등하교하기 편리하도록 했습니다. 가족의 눈에 허샤오리는 성적이 뛰어나진 않았지만 내성적인 성격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허샤오리의 부모는 이혼하지 않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사이가 좋지 않았고 그를 거의 돌보지 않았습니다. 허샤오리는 친어머니와의 관계가 특히 소원했습니다. 2006년 3월 고1 2학기 무렵 허샤오리는 왕리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사건 후 왕리는 경찰에 이 연애를 인정하며 허샤오리는 나에게 정말 잘해주었고 내 두 남편보다도 훨씬 나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감정을 받아들였으며 당분간 이를 외부에 알리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왕리의 현 남편인 자오멍은 한때 왕리와 허샤오리 사이의 관계를 의심한 적이 있었습니다. 허샤오리는 왕리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분노하고 질투심을 드러내곤 했으며 심지어 몇 번은 자오멍이 집에 있는 저녁에 일부러 왕리에게 전화를 걸기도 했습니다. 왕리는 자오멍에게 허샤오리가 아직 어린아이에 불과하며 감정의 혼란으로 자신을 사랑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허샤오리를 상처 입히고 싶지 않으니 모든 것을 시간에 맡기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허샤오리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것은 바로 왕리와 멍차오의 관계였습니다. 2007년 6월 어느 날 왕리와 멍차오가 허샤오리는 왕리에게 전화를 걸어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고 왕리는 집에 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허샤오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왕리는 2006년 3월부터 허샤오리와 사제간의 연애 관계를 맺었으며 당시 허샤오리는 17세도 되지 않은 미성년자였습니다. 2007년 3월의 야외 훈련 중 멍차오가 왕리에게 입을 맞추었을 때에도 멍차오는 막 17세가 된 미성년자였습니다. 허샤오리와 멍차오의 첫 대면 충돌은 2007년 9월 10일 아침 6시경에 발생했습니다. 허샤오리는 열쇠를 사용해 왕리의 집에 들어갔다가 잠옷 차림의 왕리와 침대에 누워있는 멍차오를 발견했습니다. 허샤오리는 잠시 멈칫하더니 죄송합니다. 잘못 왔습니다. 방해해서 미안해요라고 말하며 뒤돌아 나갔고 왕리가 그를 붙잡으려 했지만 무시하고 나갔습니다. 이틀 후 허샤오리는 왕리에게 열쇠를 돌려주며 다시는 그녀의 집에 가지 않겠다고 말하며 보고 싶지 않은 것을 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어 허샤오리는 왕리에게 이제야 알겠어요. 그날 밤 당신이 왜 나와 치밀해지려 하지 않았고 나를 일찍 돌려보내려 했는지, 왜 멍차오가 아침 수업에 자주 지각했는지, 당신은 멍차오가 나보다 더 당신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당신은 늘 그렇게 나를 속였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약 보름 후인 9월 26일은 멍차오의 18번째 생일이었습니다. 그는 점심에 성대한 파티를 열어 반 친구 대부분을 초대했지만 허샤오리는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멍차오는 파티에서 술을 조금 마신 후 친한 친구에게 요즘 정말 짜증나. 허샤오리가 나와 왕리 선생님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 내가 계속 참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면 그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멍차오는 왕리의 집을 방문했고 왕리는 그에게 민소매 티셔츠와 은색 목걸이를 생일 선물로 주었습니다. 멍차오의 말에 따르면 그날 밤 왕리는 허샤오리가 끊임없이 자신을 괴롭히고 있지만 자신의 마음은 언제나 멍차오에게 있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9월 27일 점심을 학교 근처에서 먹고 돌아오던 멍차오는 길 건너편에서 왕리와 허샤오리가 함께 걷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전날 밤의 속삭임과 애정 어린 시간이 떠올라 멍차오는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멍차오의 말에 따르면 그날 오후 왕리에게서 전화가 와서 자신과 멍차오의 관계를 폭로할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올리고 학교에 알리겠다고 협박했다고 했습니다. 멍차오는 몇 달간 쌓여왔던 분노와 증오가 그 전화로 인해 폭발했다고 합니다. 그날 오후 멍차오는 노트에 살인 계획을 적었습니다. 글씨는 흐릿하고 알아보기 어려웠지만 개를 유인하고 장갑을 끼고 복부를 찌른다는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마지막 수업은 체육 시험이었고 시험이 끝난 후 학생들은 일찍 귀가했습니다. 멍차오는 허샤오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허샤오리와 평화롭게 이야기하려 했지만 두 사람이 마주치자 분노가 치솟아 말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멍차오는 물을 떠오라는 핑계로 허샤오리를 방심시킨 후 그가 돌아서는 순간 그를 여러 차례 찔렀습니다. 멍차오는 복수 계획에 따라 장갑을 끼고 방을 어지럽혀 강도 사건처럼 꾸몄습니다. 그런 후 그는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허샤오리는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사건에 대한 설명은 전부 멍차오의 진술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멍차오는 허샤오리가 먼저 자신을 모욕했다고 주장하며 허샤오리가 물을 뜨러 돌아섰을 때 그를 공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논란이 되는 점은 다투는 상황에서 상대가 왜 물을 떠다 주려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약 1시간 후 저녁 6시 30분경 허샤오리의 어머니가 집에 돌아와 쓰러진 아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곧장 학교 담임인 왕리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제야 왕리는 문제가 생겼음을 깨달았습니다. 경찰과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허샤오리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그날 밤 구이항 6중 15반의 남학생 전원이 경찰서로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틀 동안 왕리는 정신을 차리지 못했고 멍차오는 왕리의 집에서 그녀와 함께 밤을 보냈습니다. 9월 29일 밤 멍차오는 왕리에게 자신이 허샤오리를 죽였다고 고백하며 다음 날 자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왕리는 이미 이를 예상한 듯 놀라지 않았고 멍차오를 끌어안으며 자수하는 것을 말렸습니다. 9월 30일 오전 마지막 수업이 끝난 후 멍차오는 경찰에 의해 연행되었습니다. 멍차오는 허샤오리를 살해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체포되었을 당시 멍차오는 아버지를 위로하며 괜찮아요. 그냥 3~5년 군대 갔다고 생각하세요라고 말했지만 곧 자신이 직면할 형벌이 그보다 훨씬 무겁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구치소에서 약 5개월을 보낸 후 멍차오는 왕리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왕리의 교사와 지시에 따른 것이며 자신은 왕리의 도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멍차오의 말에 따르면 왕리는 허샤오리와 자신이 연인 관계라는 사실을 결코 밝히지 않았으며 오히려 허샤오리가 자신을 어떻게 괴롭히는지 불평하며 울곤 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허샤오리가 자살 협박을 하거나 왕리의 목을 조른 적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멍차오는 왕리가 자신을 진심으로 좋아한다고 명확히 표현했지만 허샤오리의 존재로 인해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으며 최소한 그들이 함께 있을 때 허샤오리에게 들키지 않아야 한다고 암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멍차오는 허샤오리가 사라지면 그들은 어떤 형태로든 함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멍차오의 말이 사실이라면 왕리가 그에게 살인의 동기를 제공한 셈입니다. 멍차오는 이 감정의 얽힘에 빠진 이후 성격이 크게 변했습니다. 이전의 밝은 웃음은 사라지고 방에 틀어박혀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기도 했으며 아버지 먹루광에게 발각된 적도 있었습니다. 먹루광은 아들의 갑작스러운 성격 변화를 걱정해 담임인 왕리와 이야기하려 했지만 이를 알게 된 멍차오는 격분하며 아버지에게 그 미친 사람이 이미 왕 선생님을 괴롭히고 있는데 당신까지 나서서 더 복잡하게 만들지 마세요라고 소리쳤습니다. 먹루광은 그때까지도 아들이 선생님과 이런 비정상적인 관계를 발전시켰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사건 발생 후 며칠 지나지 않아 2007년 10월에 왕리는 구이항 6중에서 해고되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자취를 감추었으며 자살을 시도했다는 소문도 있었고 해외로 떠났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2008년 2월 22일 구이저우 중급법원에서 이 사건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4월 22일 1심 판결에서 멍차오는 고의 살인죄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 멍차오의 변호인은 왕리도 멍차오의 행동에 일정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도덕적 측면에서 왕리는 비난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법적 차원에서는 그녀를 처벌할 조항이 없었습니다. 1심에서 법관은 두 가지 이유로 멍차오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하나는 범행 수법이 지나치게 잔혹했고 다른 하나는 계획적인 범행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논란이 된 점은 멍차오가 범행 당시 막 18세가 되었으며 그가 청소년 범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충분히 성숙하고 이성적이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2008년 11월 7일 구이저우성 고급 인민법원은 멍차오에 대한 사형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비정상적인 삼각관계는 결국 비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왜 멍차오와 허샤오리가 자신보다 27세 연상의 여성에게 끌렸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그들의 집착적인 사랑은 대부분 가정의 결핍과 감정적 의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풋풋한 시절의 감정적 왜곡은 결국 두 소년에게 생명을 대가로 치르게 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